안녕하세요. 베벌리힐스에서 멀티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제니 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미국 서부에서 성공한 기업가들과 함께 그들의 금융사업을 도와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몰간 스탠리, UBS, 또 JP 몰간 등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일하면서 수백 명이 넘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과 일하다 보니 그들의 공통점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세계지식포럼에서 저는 청중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직접 경험한 그들의 공통적인 성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제게 올해도 또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난번 연설에서는 성공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 성공하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공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뤄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못지않게 성공하는 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조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어떤 미국 현지 기업인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회사를 보면 조금 다른 곳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떤 매장을 가더라도 직원들이 활기차 있고 밝고 긍정적인 거예요. 한두 직원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매장에 가나 임직원들 마인드 자체가 다른 회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너무나 회사를 훌륭히 경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회장님의 회사를 보면 모든 직원들이 대화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활기차고 밝고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회사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나요?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그 회장님에 따르면 회사 조직 내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째는 회사 조직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에너지를 아랫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잖아요. 조직의 리더들이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아랫사람들도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조직의 리더들이 가진 긍정적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리더들도 한없이 긍정적일 수만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회장님은 두 번째 방법에 집중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말씀하신 회사의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모든 사람의 행동 양식을 아주 조금 바꾸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빈도수를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장님은 생수통 앞에서 직원들이 서로 수다를 떠는 행동을 장려해 줬어요. 직원들끼리의 클럽 활동이나 오프라인 파티도 장려했고요.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봉사활동도 늘렸죠. 이렇게 사람들끼리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만들다 보니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더 빠르게 전달됐어요. 회사의 좋은 일들이 더 빨리 퍼져서 사기가 올랐고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게 더 빨리 퍼져서 그걸 제대로 고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어요. 여기서 잠시 여과 이론, percolation theory라는 어려운 수학적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이론은 어떤 큰 돌이 있는데 물이 그 돌을 뚫고 지나갈 확률을 계산할 때 쓰인다고 해요. 수학자들이 엄청나게 이 이론을 연구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돌에 있는 자그마한 입자 하나하나의 성질에 따라서 그 커다란 돌에 물이 통과할 확률이 바뀐다는 거예요. 즉, 구성원들의 행동 방식이 아주 조금씩만 바뀌어도 조직이 부정적 성격에서 긍정적 성격으로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과 이론을 연구한 수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돌이든 두 가지 중 하나라고 해요. 물이 통과하거나 아니면 통과하지 않거나 그 중간은 절대 없다고 해요. 물이 그렇잖아요. 99도까지는 끓지 않고 있다가 100도가 되면 확 끓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어떤 돌이든 물이 통과하지 않다가 입자가 바뀌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물이 통과하게 된다고 해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원들의 행동이 아주 조금씩만 바뀌면 조직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학적으로 증명된 이 이론을 조직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조직 전체를 긍정적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조직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하나씩만 더하게끔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좋은 일을 널리 알리는 게시판을 만들 수도 있고요. 구성원들끼리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 내에 만남의 장소를 많이 만들 수도 있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칭찬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최대한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꾸지람은 1대1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중요한 건 좋은 일이 있으면 널리 알리고 구성원들이 그 좋은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좋은 일을 널리 알리는 길이 조직 내에서 막혀 있다면, 옆 부서에서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뒤에서는 깎아내기를 바쁘다면 그 조직은 절대로 좋은 모멘텀을 살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실 거예요.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가져가면 좋다는 것은 당연히 알겠는데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쉬운 게 아니고 또 그런 노력을 들인다 하더라도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건 아니냐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노력은 물을 끓이는 것과 같아요. 99도까지는 절대 끓지 않고 있다가 100도가 되면 갑자기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아주 정확해요. 투입한 만큼 효과는 나타나요. 그런데 대부분 기업과 조직들은 돈 버느라 너무 바빠서 그런 문화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오늘날처럼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 조직 문화를 바꾼 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다음 3가지 예를 통해서 조직 문화를 바꿈으로 인해 기업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대부분 기업 주도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이 도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좋은 의도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과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성과를 뒤에서 끌어내리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 순간 조직 전체적으로는 좋은 성과가 긍정적 에너지로 발전되기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 내의 작은 긍정적 성과가 조직 전체의 큰 긍정적 성과로 발전할 가능성은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대기업은 유망한 스타트업 창업자 한 사람을 임원으로 영입했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 나이도 어린데 임원으로 영입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조직에서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린 임원의 능력이 모자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새로운 생각과 패기가 조직 내에서 확산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많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을 인수하지만 결국 그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대기업 조직 전체로 확산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원들이 그 스타트업의 에너지를 확산시킬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만일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잘 돼 있다면 어떨까요? 둘째,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또 성장을 이야기해요.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잘 런칭시키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아서 빠르게 성장시킬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어떤 조직은 성장을 매우 잘 해나가는 데 반해 다른 조직은 성장에 실패해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회사 안데르슨 호로이츠는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세상에 이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플랫폼이 짠 하고 등장했다고 쳐봐요.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메타버스,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등 뭐든 좋아요. 세상에 없던 듣도 보도 못한 플랫폼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먹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이 분명 한 사람은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발견한 방법이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것일 거예요. 이전에 없던 플랫폼에서 이전에 없던 성장의 법칙일 거란 말이죠. 그런 새로운 것들을 조직 내에서 잘 받아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데르슨 호로이츠는 그걸 잘 받아들이는 조직이야말로 슈퍼스타라고 말해요. 셋째, 요즘 많은 기업들이 회복 탄력성, 즉 리질리언스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위기 관리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 같은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나갈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건데요. 미국에서 2000년대 중반 연합사령관을 지냈던 스탠리 맥크리살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작전의 위험, 즉 리스크라는 것은 threat과 vulnerability, 즉 위협과 대응 능력에 고부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그걸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면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기업에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협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과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 찬 집단이 있다면 그 회사의 리스크 자체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람에게 성격이라는 것이 있다면 조직에게는 문화가 있다는 사실이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같은 돌로 보이지만 어떤 돌은 물이 통과하고 어떤 돌은 물이 통과하지 않아요. 그건 보이지 않는 돌의 성질의 차이죠. 겉으로는 멀쩡하게 비슷한 외모로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뭔가 개방적으로 열려있고 넉넉해서 같이 일하기가 편한데 어떤 사람은 본인 실속만 계산적으로 따지고 본인 비밀을 절대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나뉘죠. 같은 군대라 하더라도 어떤 부대는 위협에 대응을 잘하지만 다른 부대는 위협에 금방 무릎을 꿇어버려요. 이런 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차이예요. 겉으로는 같은 대기업으로 보이지만 어떤 기업은 미래를 열 수 있는 파트너라면 누구하고라도 협력하겠다는 열린 자세로 가득 차 있고 어떤 기업은 자기 것만 지키겠다는 폐쇄적 자세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기업은 새로운 방식을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그걸 조직 내에서 채택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반면 어떤 기업은 새로운 것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같은 지역이 있고 매출도 비슷하지만 어떤 기업은 구성원들이 코로나가 왔을 때 일을 하지 않고 숨어들기만 하는데 다른 기업은 구성원들이 코로나에도 집에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그건 역시 보이지 않는 조직의 문화 차이예요. 그러므로 돌의 성질, 사람의 성격,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성공과 실패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낳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생각보다 조직의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별로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들 생각하고 있죠. 1000배 성장을 이루어낸 기업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기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구글의 자율적이면서도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는 매우 유명하죠. 워비 파커라는 미국의 안경회사에는 문화를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 팀의 팀원들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 하나만 고민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 팀들이 하는 일은 점심 식사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 각종 이벤트나 리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거예요. 2010년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업 가치는 무려 12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무작정 퍼주는 방법만이 능사는 아니죠. 어도비 같은 회사는 직원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일을 주고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회사가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성취에 대해 스톡옵션 등으로 보상을 팍팍 해줘서 다른 구성원들도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죠. 그러니 모두가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시작된 어도비의 이런 기업 문화는 이 회사의 성공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졌어요. 넷플릭스도 그래요.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여기까지 성장시킨 것은 인공지능도 아니고 스트리밍 기술도 아니라고요. 그는 넷플릭스를 성장시킨 단 한 가지 변수는 구성원들의 행동 방식, 즉 기업 문화라고 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만난 한 부호가 있었어요. 자수성가하신 아주 멋진 노신사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미국의 건국 정신이 무엇인지 아느냐고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떠올렸어요. 미국에는 수많은 나라들, 즉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그들을 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을까? 왜 서로 흩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합치는 것이 미국 전체에게 이로운 것일까?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연방주의자 논집 10이라는 책에 담았어요.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고 옳은 것을 향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나라와 종족들이 함께 뭉쳐져 있는 미국은 어떤 정책 하나를 이뤄내려 해도 미식축구에서 1인치 나아가듯 전력을 다해 사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오름을 추구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뉘어 있고 그들은 서로 죽어라 비판하고 견제하고 다툴 것이다. 하지만 비겁한 수를 쓰지 않고 전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옳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함께 있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1인치를 향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설계한 미국의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런 조직적인 경쟁과 협력의 정신이 미국의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코드를 써넣는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정신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코드를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리 써놓은 거죠. 그 코드가 구성원들의 행동 방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를 하더라도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화를 미리 잘 짜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회사의 문화를 초창기부터 설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는 엄청난 작업은 혼자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조직의 문화가 전부예요. 결국 조직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고 성장도 만들어내고 또 위기에도 대응하기 때문이에요. 즉, 1000배 성장을 이루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세계 지식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